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박정호 앵커 보셨죠? 이제 꽤 찼습니다. 박수 치셨어. 박정호 앵커한테 다 잃을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났네. 네, 제가 경제방송 앵커를 3년여를 했는데 오늘 마치 고향 친정 방문하듯이 모처럼 우리 경제에 대한 물론 정치와 맞물린 경제 시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경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 경제하면 또 민주당에서 김남근 로봇근 간남근 김남근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네, 성북을 김남근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성북을 한번. 김남근입니다. 네. 근데 의원님 왜 간남근이라는 별명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 아마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제 뭐 김남근 의원, 김남근 변호사는 이제 일만 한다, 뭐 지치지 않고 일만 한다,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붙인 것 같은데, 네. 뭐 그건 이제 오해고요. 네, 뭐 네. 제가 그래도 뭐 자영업자들, 뭐 택배 노동자들, 뭐 개미 투자자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또 뭐 떡볶이도 같이 먹고, 네. 예, 그다음에 뭐 의원들 술자리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고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선 중진이 될 확실한 준비가 다 되어 있으군요. 로봇근은 뭐예요? 로봇근은 비슷한 그러니까 맥락인가요? 이제 뭐 예. 터미네이터, 뭐 로봇, 뭐 해서 아.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뭘 일을 벌린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버릴 때도 있고 이제 아하. 사법고시 보실 때 예. 과목 여러 과목이잖아요. 예, 예. 2차 같은 경우는 며칠씩 보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 중에 제일 높은 점수 받으신 게 뭡니까? 네, 상법입니다. 상법.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야 대립도 있기도 하지만 또 밖에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요 국회 앞에 예, 예. 가다 보면 1인 시 이렇게 팻말 예, 걸고 예, 예. 하시는 분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쉬지 않고 저분을 앵커를 시켜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외치시면서 권익 보호,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우선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갈등 구조가 꽤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상법을 개정하려 하시는지 예, 그게 예,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500만입니다. 네. 주식 투자의 대중화 시대가 네, 됐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성인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 되겠네요, 예. 대략.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주식 투자라는 게 성장하는 유망한 사업들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유망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투자에 성공한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개발을 네. 했어. 그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서비스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 산업, 방산 산업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네. 했어요. 지금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꼭 그 시점쯤 되게 되면 이제 갑자기 그 유망 사업을 띄어내 가지고 별도 회사를 만든다. 그렇죠. 뭐 합병을 한다. 네. 갑자기 이제 뭐 3조 6천억이나 유상증자를 예. 수적으로 한다. 이번에 그러면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경우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식 가치가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 피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막상 그 투자이익을 환수할 때가 되면 투자이익이 환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절제 투자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이런 실망 때문에 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게 한 18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네. 지금은 900달러가 넘거든요. 어.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돈이 우리 주식시장에 안 오는데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리가 없잖아요. 전부 서학개미처럼 그냥 다 하여튼 외국으로 나간다. 또 외국인 자본의 투자자들 역외 매출. 중에서도 예를 들면 중국이 불안해지니까 철수한 돈들이 많아요. 예. 홍콩에서 대기하고 있는 돈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 돈은 어차피 아시아에 투자를 해요. 아시아에 투자하기로 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의 장점은 기업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불신 때문에.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모멘텀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 항상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자기가 속해 있는 재벌 그룹이나 재벌 그렇죠. 총수에 충성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예상하지 못했던 합병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기 어렵다. 이거죠. 네, 옛날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남북 대치 상황 이런 걸 주로 강조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주의 권익 보호나 그렇죠. 개미들의 보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처 미비한 부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상법 개정인 거죠. 그래서 예. 상법 개정을 해서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네, 네. 강화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주주가 손해를 보는데도 재벌 총수나 재벌 네. 그룹의 이익만을 위해서 경영 결정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에 있는 돈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외에 대기하고 있는 돈들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냥 상법 개정이다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을 되살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런 네. 이제 제도 개혁인 것이죠. 제가 이제 재벌 기업의 그 회장실 계열사 사장도 해보고 회장실 사장도 해보고 벤처 캐피탈 CEO도 이제 네. 5년 넘게 해봤는데요. 실제로 좀 전에 초두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어떤 중요한 그런 뭐 분할이다, 뭐 또 이제 뭐 결합이다, 또 M&A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거 외에 또 예를 들어 CB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에서 전격적으로 갑자기 특정인을 향해서 예를 들어 제3자 배정 이런 것들을 그렇죠. 통해서 하면 사실은 그게 기업에서는 좋게 포장을 하지만 일반 개미들로 볼 때는 전부 다일루션 희석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이사에서 전격적으로 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은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고 있다가 공시를 잘 쫓아가고 봤는데도 개미들이 피해보고 이런 그렇죠. 경우를 그러니까 상당히 꼭 많이 보죠. 그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할 때 꼭 금요일 저녁 때예요. 맞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올빼미 공시. 미리 알지 못하도록 그러면 예. 월요일 날 아침에 확 떨어지는데 맞아요.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3조 6천억이나 역사 이래 대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했는데 네. 그럼 이 사회에서 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거에 해서 미리 대비해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마련했냐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LG가 분할할 때 또 두산이 밥캣하고 막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네. 할 때 이런 때 보면 사실은 소수주주, 소액주주 등등은 거의 뭐 주인공이 될 수가 그렇죠. 없죠.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사들이 주주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상법 개정안이 갔다가 또 거부권으로 네. 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선 주요 골자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에 대한 그 법률안 왜 저들이 꼭 요것 때문에 거부한다는 식으로 되는 게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거 상법 한번. 개정안이 우리 당론으로 정한 건 예. 5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사들이 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주주 충실 의무. 예, 그래서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제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사회가 그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들로 네, 구성이 네.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독립이사들이 아니죠. 다 거수기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름만 이제 걸치고 출석 안 하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이사가 적어도 3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네. 그다음에 자산 규모 2조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네.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일본의 이제 밸류업 정책의 예. 아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소수주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가야지만 이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수주주들이 자기 대표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 투표제라고 그러죠. 예. 3명의 이사를 뽑을 때 그 소수주주들은 그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집중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그 따로 뽑자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이 될 그 이사들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영향력이 차단되잖아요. 3% 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그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그 이사들을 먼저 뽑은 다음에 이사회에서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대주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계속 감사위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들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아예 따로 뽑자. 분리 선출. 네, 그러면 이제 예.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이사들을 이제 뽑는 방법을 만들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3월 말에 한꺼번에 대기업들의 주총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요. 3월 28, 29, 30날 아주 난리 납니다. 옛날에는 바가지도 주고 뭐 그렇죠, 저금통도 주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소수주들이 주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주총을 이제 꼭 예. 병행하도록 하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일관돼 있죠, 5개가. 예, 예. 그래서 그 5개의 건데 그 중에서 법사위를 이제 통과한 거는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논의가 많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일단 2개만 먼저 하자 그래서 네. 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하고 전자주총 네. 요 2개만 이제 먼저 통과를 해서 본회의 의결이 됐고 네. 그게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개안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법사위에. 어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거부권이 행사된 2개에 대해서는 다시 발의를 할 거고 네. 재발의를 할 거고 그럼 남아 있는 3개하고 합쳐서 5개를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이제 한꺼번에 논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하고 전자 투표
전자투표는 제가 봐도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대부분 3월 말일 날 동시에 해버리면 몸이 하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위임장만 그것만 전문으로 받으러 다니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 여의도에 몇 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그것만 위임장만 전문으로 받아서 이제 회사에 갖다 주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전자투표를 전면으로 도입하면 제가 뭐 모바일이든 뭐든 해서 그렇죠.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좋은 제도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떤 이유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제 그렇게 그 되게 논거가 되면 어떤 이제 게 아무래도 그 소수 주주들에 대비한 자기들이 경영권 방어를 하는데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거거든요. 네.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하. 뭐 그런 건 이제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게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을 만들 때도 이제 그 소수 주주들이 소송을 많이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 대응하느라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한 10몇 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그 소송이 16건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 소수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단소송을 낸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과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장인 거죠. 예. 네, 그런 이제 과잉 주장을 하면서 뭐 이 상법만 통과되게 되면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경영권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처럼 이제 뭐 미국의 얘기하면서 그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과 한국이 제도가 많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게 그리고 쉽지가 어렵죠. 않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는 보면 미국에서도 이사들이 부담을 안 갖는 게 다 보험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다 이사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맞습니다. 있어서 보통 정관에 저도 이제 상장사의 사회이사를 많이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아예 상한선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얼마 이상 되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이제 캡을 네.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소송이 실제로는 되는 거지. 이사가 그 소송하러 다니느라고 일을 못 봐서 경영이 어려워진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내면서 이제 재계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걸 대변하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거. 근데 또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다가 이제 합병하고 분할할 때 주주 피해가 많으니까 합병과 분할할 때 주주 피해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 논의를 하지 말고 자본시장법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상법에서의 일반적인 주주 보호를 하고 합병 분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처럼 이제 기습적인 대규모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헐값 발행이라든가 주주들 피해 보는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안들마다 이제 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같이 하자예요. 네, 근데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은 오로지 지금 정부 여당은 상법 개정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만 발의를 해놓고 실제는 이것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무위원회에서 이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얘기를 하면 상법 개정 대신에 자본시장법 논의를 하자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 그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건 헌법 밑에 이제 다른 법률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되거나 증권시장,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 이런 거에서의 일종의 모법이라 그러면 상법이고 예. 자본시장법은 뭐 저도 투자회사 사장을 하면서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예, 적용돼서 예를 들어 사기적 부정거래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게 상법에 주로 있고 이건 강론적인 성격이 예, 더 예.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이 총론적인 거를 적용한다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은 뭐냐면 합병하고 분할할 때만 주주 보호하면 된다는데 지금 주주 피해 보는 게 합병과 분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건 가장 상장 크고 폐지 갑자기 상장 폐지해서 그럼요. 피해 본 사람도 있고 네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유상증자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전환사채 헐값 발행해서 피해 본 사람들도 있고 뭐 기업 인수할 때 이제 네. 그 대주주한테는 비싸게 사고 소수주한테는 헐값으로 그렇죠. 사들여 가지고 기업 인수해가지고 피해 본 사례들도 있고 다양한 주주 피해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M&A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건 대주주한테만 사실상 그렇죠.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수주주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A였는데 B로 바뀌어서 그냥 B 소속의 회사가 되는 뭐 이런 그런데 경우고. 그 이제 소수주들의 주식을 살 때는 시가라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 때 그럼요. 사들이게 되니까 거기서도 또 주주들이 피해를 그리고 보게 새로 되거든요. 이제 인수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코스닥 코스피 투자하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새로 인수해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지분율이 보통 뭐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자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뭐 어떨 때 아예 상장 폐지를 해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일부러 상장 폐지로 몰고 가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일본처럼 이제 배당 위주로 가져가려고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주주가 거의 모르다가 어하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안사안마다 보호 조항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우린 자본시장법에 그래서 합병과 분할 외에도 이제 그런 개별 그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안들마다 이제 주주 보호 장치를 두는 자본시장법이 지금 민주당 안으로 발의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더라도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는 그걸 또 피해 나가는 많은 거래 방식을 만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저쪽 주장은 핀셋 규제라고 그러는데 핀셋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피해 나가는 합병과 뭐 주식 교환과 이런 걸 다 뒤섞여 가지고 합병이나 분할이 아닌 방식의 또 거래 방식을 만들어낼 네. 거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세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회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두는 그런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다중소송 대표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던데요. 그 자회사의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모회사에 이런 건 무조건 경영권 침해 아니냐, 그리고 너무 많은 소송을 남발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 목소리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항상 또 우회하는 방식을 그렇죠. 만들어 놓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다중대표 조성 제도를 만들자 뭘 만들자 못 만들자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결국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그룹의 이익이나 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사들이 그런 식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조항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본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촘촘한 제도는 또 만들자 이제 이런 게 저희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지금 개미 투자자가 1,500만이랍니다. 그러면 오마이 최소한 좋아요, 구독, 좋아요 1,500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상법 개정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인만 누르면 본인은 계속 보실 수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보셔야 되니까 주변에 널리 단톡방 같은 데 올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 대선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이렇게 오는데 대기업의 일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서 준법감신 이찬희 준법감신이 변협 회장을 했었죠, 그죠? 예. 이찬희 준법감신께서 이제 기업의 입장이니까 이게 정쟁의 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주셔서 아마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쟁의 장이 맞는 건가요? 그런 표현이? 아니 근데 그 앞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네.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이 주주를 보호하는 세계 보편적인 규범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이 뭐 명문법으로 있든 판례법으로 있든 없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 보편적인 기준은 만들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정쟁의 대상이보다는 세계 보편적인 그런 규범들을 고자 하는 것이고 이걸 정쟁으로 만든 건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쟁에 의해서 이 제도라는 거를 개혁하자라는 게 아니라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개혁을 하자는 거고 그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정쟁하지 말고 네네. 세계 보편적인 개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국민의힘에서 유상범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사니즘을 못사니즘으로 만드는 소액주주 표만 얻기 위한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과연 이 정책이 표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인가요? 아니 근데 그러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시장은 팽다쳐 두고 우리 경제가 살 수가 있나요? 재벌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일반 대기업들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본시장에 있는 돈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들어와야 될 돈은 안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밸류업 정책이라는 걸 2010년대에 해가지고 이제 10년 만에 성공을 했던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결단에서 국가적 목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은 또 국민의힘하고 정부는 뭐 일본처럼 밸류업을 하겠다 그러고 막상 또 실천한다 할 때는 밸류업이 뭐가 중요해? 아하. 자본시장이 뭐가 중요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생각이 짧고 좀 책임성이 없는 이런 네.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나라가 이렇게 결단이 난 거죠.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자본시장이 정말 그 개방성이 강한 나라인데 이렇게 요 상법을 개정하면 수많은 외국 자본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그 해외 투자 그룹들 중에 이제 찾아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자들을 할 때는 이렇게 권역별로 투자금을 배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투자할 돈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나왔으면 아시아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유력한 데가 한국이죠. 왜냐하면 네.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들어가려면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이 달라졌다. 아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우발적인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앞으로 그 한국의 자본시장은 좀 더 투명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상법 개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전 대표님이 이제 뭐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3,000포인트 넘어간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정부가 들었으면 그 신호만으로도 해외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본,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나가 있던 자본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그 다시 부활의 계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이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추진 의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 이재명 대표가 강조를 하는 게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지금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법 개정은 가장 이제 기초이고 예. 상법 개정만으로 다 되진 않겠죠. 예.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책임을 갖도록 한다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것들을 이제 기금화해서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을 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결합시키면은 이제 주식시장들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주가 지수 5천 가겠다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밝히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우려가 되는 거는 하도 이제 발목 잡기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탓 이런 게 많은데 새로 이제 당선이 되셨다 전제를 하고 새로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보나마나 발목 잡기나 정말 바지춤까지 끌어내릴 그런 판인데 5천 가는 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목표는 필요하죠. 예, 밸류업. 목표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필요하죠. 일본처럼 이제 밸류업 정책 뭐 한 10년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갈 거라는 목표는 이제 필요한 거고 5천은 뭐 단기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인 목표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굉장히 세트가 돼야 되는 많은 정책이 있죠. 그래서 다음 정부는 이제 그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네. 이제 일본을 자꾸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야죠. 일본이 어떻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했냐. 상법 같은 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령 개정도 했고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 같은 그런 공무원연금이 개별 기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지배구조 뭐 임원 개선을 해라 뭐 그 이사회를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개편을 해라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 그 지배구조를 바꿔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가 생겨서 그 일본의 주식시장 하면 잘 해외 자본들이 안 가던 시장인데 해외 자본들이 많이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계기를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5천은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뭐 이제 자본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그 그제인가요? 그 금감원장이 김건희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한 거, 삼부에 대한 거 하면서 구체적인 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로 넘기는 황당한 일이 근데 있는데 이제 금감원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진작에 조사를 했는데 네. 그 한 200개 정도의 통장을 이용해서 10대 명 정도가 주가 조작을 했다. 네네. 주가 조작의 방법은 뭐 그것도 간단해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가할 회사도 아니에요. 삼부통화라는 건 이미 다 그렇죠. 망해가는 회사였고 이미 그래서 또 망했잖아요. 주인도 그죠? 계속 바뀌고 근데 있었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가한다는 그 뭐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제 같이 간 거잖아요. 삼부통화. 예. 거기를 폴란드 회의에 그래서 그걸 모멘토로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 시점에 최고점에 오른 시점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건 명확하죠. 그럼 이런 건 신속하게 제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2년 동안 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런 간단한 주가 조작 사건도 하나를 해결을 못하면서 2년이나 질질 끄는데요. 저런데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불신이 생길 투명성 수가 자체에 없잖아요. 대한 불신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면 안 돼. 아하.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진작 해결했어야죠. 네. 그래서 금감원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그 우리 정무위원들이 왜 빨리 처리를 안 하냐. 네. 그랬더니 그 다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는지 다 밝혔고 주가 조작의 규모가 200억입니다. 이것까지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빨리 네. 넘기면 되네 검찰에. 근데 왜 넘기지 못하면 조사를 다 못 끝냈대요. 어허. 조사를 왜 뭐 다 못 끝냈냐 했더니 네. 핸드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어떻게 서로 소통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핸드폰 어허. 조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럼 핸드폰 조사를 못 하면 그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그렇죠.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조사를 또 못 끝내서 못 넘긴대.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아. 돌듯이 얘기를 하면서 질질 끌면서 이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금감원이 사실은 검찰보다 더 강한 게 있잖아요. 강제적 계좌 추적권이 있는 집단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행정기관인데 그럼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서 그 핸드폰에서 결국 개별 그 주가 조작한 시점에 서로 핸드폰으로 연락했냐 이것만 네.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압수수색을 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그럼 검찰하고 협력해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도이치 때 다 주가 조작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흔적을 뭘 정확히 찾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던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계좌 썼겠어요? 지인들이 좀 많아요? 옆에 또 따르고 돈 있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다 가차명 계좌를 썼을 텐데. 그러니까 범죄는 이미 했고 예. 200억이란 주가 조작엔 범죄를 했고 어떤 계좌가 이용됐고 누가 했다는 것도 다 나왔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그 공범들 수사하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기본 수사는 이미 다 돼 있는 거고. 그럼 나머지 거기에 그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지 그것만 수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가도 그렇게 오래 수사할 사안도 아닌데. 네. 근데 그걸 왜 금감원이 그렇게 2년이나 질질 끌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다 주식시장에는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불안한 시장이야. 네. 투명한 시장이 아니야. 이런 신호를 주게 된다는 거죠. 제가 투자회사 CEO 경험에 비추어 200억 먹자고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코 뭐 금감원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200억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저도 이제 차트를 시기별로 다 끊어서 네.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설거지 할 때 일부 손해 보는 거를 감안해도 제가 추정으로만 해도 400억 이상은 저희가 잡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쭉 시기별로 보고 실제 이제 모 의원실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분석을 한 네.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내란댕 한덕수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통상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그 시정연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뭐 울분이 있더라도 참자. 그냥 예. 한덕수 띄워주기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 네. 가만히 이제 있으려고 그랬었는데요. 예. 근데 일단 우리 민생이 바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빨리 추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추경이 많이 늦은 거예요. 벌써 제가 보기엔 12월 1월에는 했었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난 이제 예결위 통과하면서 예산 통과하면서 바로 추경 논의하자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질질 끈 거는 정부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추경을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민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추경이 중요하니까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네.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줬어요. 국회는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정부가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좀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추경도 안 하고 뭐 계속 그 뭐 재정을 이제 건전재정 하면서 사실은 경제를 그냥 방치한 거, 민생을 방치한 거에 대한 어떤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경제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국회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갑자기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잘못한 안 했던 건 안 하고 빨리 지금 추경 통과시켜 달라고. 탄핵이 마려운데 탄핵을 안 시켜줘서 지금 와서 서운해서 큰 소리 친 것 같아요. 그 내용들도 보면 다 3년 동안 진작에 했어야 될 내용들인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지금에 와가지고 마음이 하면서 계속 반성도 안 콩밭에가 하고 있잖아요. 대선에 나가보려고 콩밭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조신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러진 않고 계속 지금은 이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장 탄핵해라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못 나가게 계속 약 올려주면서 아니 뭐 이제 한덕수 띄워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LNG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2+2 협상을 강조했는데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미국의 그 재무장관이 만족스러운 협의였다. 곧 이제 합의 단계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2+2 협상 어떻게 보시고 우려되는 사항이 이제 뭡니까? 우려되는 게 많죠. 네. 일단
그 관세 유예 기간 동안에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네.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협상은 해야죠. 근데 이 협상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이 덥석 미국의 것들을 들어줘 버리게 되면 다른 나라도 불리해지겠지만은 네. 시간이 끌면 끌수록 미국 여론도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결국 관세 이것 때문에 물가 오를 거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물가가 오르니까 국민들의 저항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미국 예. 국민들의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들인데 이걸 졸속으로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우려되는 건 뭐냐면 졸속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는 이제 뭐 빨리 협상을 끝냈다 그러면서 그게 큰 어떤 경제적 성과인 양 하면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걸 자기의 어떤 출마의 예. 모멘텀으로 삼을까봐 이제 그런 게 걱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중한 좀 논의가 필요한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덥석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뭐 다행히 산재부 장관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한국의 정치 일정을 봐가지고는 차기 정부에서 이건 타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90일이잖아요. 협상 그렇죠. 유예 기간이. 그러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도 한 40 거의 절반 가까이 남는 거 아닌가요? 이 날짜가 그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졸속으로 협상을 하면 국회가 그걸 비준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졸속 협상을 해놓고 이제 국회를 위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절대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대행이 목리를 부리는 거죠. 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졸속 타결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자기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는. 근데 그런 이제 우려가 다분히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 출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는 누가 알겠어요? 글쎄요. 한덕수가 맞아요. 아니면은 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외교적으로도 그러니까 엄청난 결례고. 외교 결례고. 예. 근데 그런 걸 일부러 흘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왜 이런 거를 일부러 흘리냐 이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 나라를 팔아먹는 어떤 그런 걸로 우려가 정말 큽니다. 꼭 국회에서 잘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어느 분들이 농담으로 미국으로 저 사인하러 비행기 타려고 그러면 그때 딱 탄핵을 해라. 그럼 미국 내려보면 권한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의원님과 여러 이제 플랫폼 업체들 간담회 이런 네, 것도 예. 저도 참여해서 같이 이제 고견도 정치해보고 현장 의견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뭐 요즘 이제 플랫폼이 정말 뭐 쿠팡 이런 이제 물류 기타 배달 뭐 통신 뭐 여러 플랫폼 업들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독과점 문제인 거잖아요. 왜 이렇게 독과점 문제가 강해졌고 플랫폼은 이제 양면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소비자들과 플랫폼과의 시장이 있고 네. 한쪽은 또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 그렇죠.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 시장에서 소비자를 많이 모으면은 뭐 1,000만을 모았다, 2,000만을 모았다 그러면 그게 그 자영업자 입점 업체들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배력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네.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저기에 소비자가 1,000만이 있다 그러게 되면 저기 가서 물건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요구하는 대로 뭐 고액의 수수료를 내라고 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들의 전략이 다 뭐냐면 소비자들한테 다 뭐 무료 배송한다, 뭐 무료한다 그래서 네. 다 그 무료한다 그러면서 모은 다음에 그 비용들을 입점 업체들한테 이제 그렇죠. 그 고액으로 물리는 그래서 고액의 이제 어떤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달 시장에 있어서는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 1위고 쿠팡이 2위인데 둘이 이제 사실상은 같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 9.8%의 고액의 수수료를 한다라든가 소비자한테 무료 배송을 한다라든가 배달료들을 자영업자들한테 물린다든가 높은 결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가 네. 그래서 배달 물건 하나 팔면은 한 20-30%가 그 배달의 플랫폼들한테 가는 이런 그렇죠.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뭐 배달해가지고 하나도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이면은 매장에서 파는 거하고 배달하는 거에 가격 차이를 둬야죠. 예, 예. 근데 그 가격 차이는 또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공정위가 그건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예. 과징금을 물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과징금을 물리려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소위 동의 의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고칠 테니까 입점 업체들하고 잘 합의할 테니까 과징금을 물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쿠팡하고 네, 네. 배민들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뭐 깍소리가 나서 배달의 민족 앞에서 지금 그 뭐 석 달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쿠팡과는 이제 뭐 쿠팡이 응해줘 가지고 좀 국회가 중재를 서 가지고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독과점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당은 뭐 결국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온플법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과도한 수수료를 못 두도록 정부가 이제 주요 플랫폼 시장 배달앱 같은 데 있어서는 네. 이제 수수료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매출이 큰 데하고 영세한 업체하고를 똑같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으면 이건 오히려 차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영세한 데들, 예. 작은 데들은 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우대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네. 신용카드도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작은 영세상인하고 소상인한테는 우대 수수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빨리 통과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12.3 내란의 영향도 커서 아마 같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경에 보니까 580만 정도 됐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550만까지 급격하게 한 27만 이상이 떨어졌어요. 요 몇 개월 사이에.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혹시 요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운데 독일이라든지 미국 자본들이 대주주잖아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우리 어떤 소상공인들의 눈물이라든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좀 특수성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떤 높은 비중의 자영업자 외국은 보니까 OECD는 11% 정도 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비중이. 근데 대한민국 거의 2배가 되니까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의 눈물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면은 그렇죠. 없던가요? 그런 문제도 있죠. 지금 배달의 민족은 지금 그 대주주가 독일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독일 기업은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네. 거액의 지금 과징금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 위반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하. 그래서 작년에 4천억이나 송금을 했어요. 예. 그 배당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비난 여론이 많았죠. 자영업자들 쥐어짜 가지고 그 독일 기업에 4천억이나 과잉 배당을 하느냐. 네. 그랬더니 그걸 또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배달의 아. 민족이. 근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게 자기들 되면 지분만 뭐 자기 지분이 가격값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철수하게 되게 되면 비싸게 주식 팔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자영업자들을 단기간 내에 크게 쥐어짜한 다음에 그걸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주식 가치를 높인 다음에 빠져나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법 있잖아요. 수수료 상한제 이런 거에서 발의하지 않으셨어요? 다 발의가 돼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정무위원회 이런 민생을 다루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쪽. 아, 정무위원회 정말 중요한데 정무위 그러니까, 소속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법사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는 뭐 거의 매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임위가 열려서 국회 책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정무위는 뭐 2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어요. 뭐 홈플러스 사태 생겼죠. 지금 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건 터졌죠. 뭐 이 배달의 문제 지금 심각하죠. 민생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 정무위가 2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린다는 것들은 이건 저는 뭐 민생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소위를 왜 그렇게 안 열어요? 처리할 현안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뭐 그 예를 들면 MBK 그 김병주 회장이 그 네. 안 나왔어요. 국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 예. 그래서 저번에 회의를 할 때는 청문회를 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 공표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안 열어요. 어. 금감원이 조사가 끝나면 열겠다. 근데 금감원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사기 채권 판매를 했다 그러고 이제 검찰에 넘기겠다 그랬어요. 그럼 열어야 되잖아요, 청문회. 네. 근데 지금도 또 안 열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민생 이슈들이 제대로 그런 정무위나 이런 데서 못 다뤄지고 있는 예. 거죠. 홈플러스 말씀 나온 김에 MBK 홈플러스에서 거기 이제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면 다 재벌적인 줄 알지만 각각의 이제 상인들이 또 입점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피해 보는 협력업체나 이런 방안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제일 핵심은 이 회사가 가야지 살아남는 거잖아요. 거기 예, 입점업체들이라든가 뭐 마트 노동자들도 지금 10만이나 되는데 홈플러스 마트 노동자들이. 근데 계속 가려면 투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알짜배기 매장 16개를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 어떻게 보면 이익은 다 가져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남으려면 원래 처음에 인수할 때 투자하기로 했던 1조를 투자하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김병주 MBK 회장이 약속을 한 그 사제 출연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계속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추가 투자가 없이 빨리 빠져나갈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불안한 상태가 돼서 지금 그 채권 투자자 뭐 그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입점업체들, 마트 노동자들 다 뭉쳐가지고 공동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6월에 나올 회생계획안에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국회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냐, 나오게 만들어야죠. 살리려고 하고 있냐, 예. 금감원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냐, 이걸 해야 그렇죠. 되는데 안 연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회가 일단 이렇게 이제 무기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니까 벌써 또 MBK의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예. 사제 출연 얘기 거의 뭐 없던 것처럼 얘기하고 아하. 원래 약속했던 1조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올드 도미노맨님께서 악덕 기업입니다. 이즈님께서는 배민 불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그에 따른 이제 불만들 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눈물에 대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내란의 밤 이후에 소비도 위축돼 있고 또 실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여러 선행 지수들에 있어서 이제 뭐 소비 활동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제 많은 자영업자 뭐 택시 이런 것도 이제 다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0.2% 거의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출도 쉽지 않아졌죠. 네. 그나마 이제 작년은 수출이 좀 받쳐줬는데 작년 수출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게 되면 이제 관세 정쟁을 일으켜서 무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 때문에 밀어내기 수출들을 하반기에 네, 많이 네. 했기 때문에 버틴 건데 이제 뭐 쉽지 않아졌잖아요. 예. 그럼 이제 내수라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갑을 닫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들을 좀 대거 발행을 해가지고 또 그 지역 화폐들은 대기업한테 그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들도 지금 대거 폐업을 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꼭 지역 화폐 예산을 좀 담자라는 것들인데 네. 그런 걸 이제 못 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황당하게 이제 그 국힘이나 밖에서는 뭐 무슨 어떤 특정 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에서 뭐 성남 때부터 어떤 뭐 특정 업체로 이런 황당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각종 보고서에 보면 지역 화폐의 경우에 통화 승수 돈이 드는 그 송수에서 많게는 2배에서 5배까지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뭐 경제학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쓰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쟁의 대상이기보다는 그럼 지역 화폐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러면 그 내수 경제를 소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걸 정쟁으로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건설 경기도 지금 다 바닥에 나 있어요. 아이고, 민간 그렇죠. 건설 회사들은 다 PF에 묶여가지고 자금 조달이 안 돼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걸 조정하지 않고 그냥 대기업들 봐주기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다 정부 눈치만 보고 조정을 안 했어요. 예. 차기 정부가 되게 되면 이것도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안 될 사업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고 뭐 그 사업성이 없는 토지들은 매각하도록 해가지고 좀 더 싸게 그 토지를 넘겨받은 그런 건설 회사들이 다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네. 이걸 해야 되는데 한 1, 2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공공입니다. 네. 그럼 LH, SH들이 그렇죠. 사업을 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만 하더라도 74개의 공공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가 있어요. 네. 이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부터 추진을 해줘야지 건설 경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소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하도급 받아서 자기 전문 건설 분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나 LH나 SH 같은 공공이 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이 못 움직일 땐 이럴 때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벌려줘야 된다. 어차피 벌릴 사업이잖아요. 공공 재개발 같은 것들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막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들을 하자는 거죠. 지방 중소건설 업체들은요 지금 거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고용 유발 효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업도 근데 역대 최고의 폐업률 거기에 이제 PF 부실은 여전히 계속 지속된 거고 악성 미분양 이런 것까지 막 겹치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승인받고 시행하고 하는 것들을 점점 뒤로 이제 늦추고 있잖아요. 그게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아마 새 정부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LH가 하던 사업들을 전부 민간에 넘겨라 그래서 또 LH의 사업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도 건설을 못하고 공공도 건설을 못하고 그러니까 건설기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뭐 보수 정권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게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이 반토막이 났어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주택 그 시장에 불안정하게 만든 게 또 윤석열 정부예요. 차기 정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민간이 좀 멈춰버린 상태 속에서는 일단 공공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네. 빨리 민간이 이제 그런 PF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젊은층 MZ 세대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 취업 일자리 또 창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젊은층들은 주로 이제 민주당 성향이 많았다 했지만 뭐 근자 몇 년 동안에는 또 그렇지 않고 20과 30 세대가 또 분리되는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부분 정책이나 내용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면 대기업만으로는 어려워요. 네. 전체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대기업만으로 청년 그 취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려워서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말에 했던 것들이 스마트 공장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사업을 하는 데들은 그 지저분하고 뭐 산재만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화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도 이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입력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로 다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실제로 대학을 나온 청년들도 많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반토막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반으로 깎아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 정부에 있어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스마트 공장화 사업을 통해서 일터 혁신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청년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 뜨겁게 우리 김남근 의원님과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 현안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전반적인 상황까지 소상공인의 눈물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생활 경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번 정치 시사에 대한 거에 염증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지칠 때가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김남근 TV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님 김남근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큰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을 김남근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